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도입 소개를 맡은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영탁입니다. 월간 노회찬은 매월 관심 있는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강사를 모시고 1시간 정도 발제 강의를 듣고 질문을 받고 대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금 다르게 좀 기획을 좀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일인데요. 미국 대선은 국제 정치나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늘 관심 있게 바라보는 선거입니다만 이번 대선은 그걸 재미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씁쓸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인종과 계급이 예,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기초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상당히 그뭐 막말 정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칼럼니스트 신현철 선생을 모시고 미국 정치 연구자신데요. 미국 대선의 또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먼저 1강을 듣고요. 두 번째는 10월 23일 날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진행되는데요. 전홍기의 러시안 이사장을 모시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탈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이사장은 그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됐었고요.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서 미국 정치를 생생하게 보고 한국으로 다시 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 교수를 모시고 이때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온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저녁 시간이 아니고 우리 아침 10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음, 지금 줌으로 강의가 좀 진행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지금 현재 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줌으로 강의를 하고 나면 내일 유튜브에 이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제가 사회를 맡으면서 질문 또 받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강의자를 모시고 정문적답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그 질문을 미리 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측에서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지금 3프로 TV를 비롯해서 온라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십니다. 칼럼니스트 신원철 선생을 모시고 일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초중고학 대학교를 모두 울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블루칼라 일을 뭐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부친 이제 한 37년을 석유화공단에서 일한 바가 있는 노동자셨고, 또 노동운동을 나름 하셨거니와, 저도 이제 저대로 미국 정치를 공부하면서, 노동조합의 이제 현 상황이라든가 여러 노동자들의 정서 변화 혹은 이제 제일 중시하는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추적하면서 그런 이제 조금은 정체성 같은 거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도 그런 맥락으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노회찬 재단의 제안을 받아서 정말 더없이 반가운 기회로 여기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간단히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맞붙어왔던 선거였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면서 미국의 선거 결과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다른 언론사나 유력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낙선을 좀 확언을 했다가 당선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도피성으로 이제 유럽 정치에 관심을 돌렸다가 이제 2018년에 중간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미국 정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도 물론 전망이 빗나갔던 적이 있기야 합니다. 뭐 여기 언급된 바와 같이 2021년 11월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키 주지사가 간발의 차이로나마 이겼죠. 그 외에는 뭐 2020년 대선과 상하원 의원 선거, 그 다음에 2018년 중간선거와 2022년 중간선거를, 결과를 매우 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더 칼럼니스트라고 이제 3년 전쯤에 생긴 신생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와 이제 피렌체의 식탁, 더 크게는 이제 메디치 미디어라는 출판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칼럼을 올렸고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통찰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이제 막 결성되어서 활동 중인 과학자 중심의 이제 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연을 2번 했고 거기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2년 전 여름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 시국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5개월 되었던 시점에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 강연이나 칼럼 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 3월 말에 이제 최준영 박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지구본 연구소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그게 또 좋은 이상을 남긴 건지, 3프로 TV의 퇴근길 라이브도 이제 꾸준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노회찬재단의 제안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강연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중서부와 북동부를 아우르는 몰락한 공업지대, 혹은 썬벨트. 썬벨트라 하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북위 36도 이하에 있는 미국 남부, 그러니까 남부주들 중에서도 기후가 특히 따뜻한 지역들을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듯이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지역들이 왜 중요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선 제도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스트벨트와 썬벨트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스트벨트라면은 흔히 중서부의 몰락한 공업지대를 생각을 하시겠고 그게 맞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는 동북부에 속합니다. 중서부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미국이 토머스 제퍼슨 시기에 루이지애나를 개입하고 서부로 개척한 과정에서 생겨난 지리 개념이거든요. 펜실베니아는 거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짜보았고요. 선배트는 이제 뭐 지난 대선 결과를 보신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주들이 이제 점점 민주당을 찍기 시작을 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또 올해 대선에서도 또 다른 경합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네바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하게 합니다만 워낙에 박빙이다 보니까 항상 또 경합주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의 제목을 미국 선거의 새로운 경합지 선배트라고 한번 이제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선거인단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후보의 전략이라고 이제 압축을 해보았고 2016년과의 차이점이라면은 양당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후보는 다릅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시 행보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현 행보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짚어볼 참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나 썬벨트를 여전히 적극적으로 훑고 있다는 점에서는 2016년과 같습니다만 몇 가지 세부 항목을 보면은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좀 위험한 면을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주목할 만한 정치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유력한 상원의 지도자 외에도 사실은 뭐 무소속으로 나선 네브래스카의 노조위원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의 현역으로는 앞섰다든가 혹은 이제 태평양과 맞대는 그 서부 워싱턴 주의 시골 지역에
초성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히스패닉계 여성인데 자동차 정비소를 남편과 같이 운영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보였다가 2022년 중간선거에 이겨서 지금 현직 하원 의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노동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언급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전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일까? 미국의 대선 제도입니다. 자, 한국이나 프랑스나 브라질은 결선 투표를 치르냐 치르지 않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다수 투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점에서는 제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지니고 있죠.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저희 같은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뽑아줄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2개 주, 그러니까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48개 주와 DC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0.1%포인트라도 앞서면은 뭐 30명이든 5명이든 50명이든 그 주에 선거인단은 모조리 독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때로는 이제 기묘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바로 직접 투표에서는 패했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의 다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5, 6회 정도 나왔는데 21세기에 2번이 나왔죠.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2000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71명, 그러니까 매직 넘버인 270명보다 딱 한 명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플로리다죠. 나비 모양 뭐 투표용지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결국에는 경합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현 시대에는 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노예제 문제로 미국이 기로에 서 있었던 1850년대 이래로 가장 갈등이 극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고정적으로 찍는 지역은 어차피 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서부 해안가로 치면은 뭐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이런 지역이 가담될 것이고 공화당을 찍는 지역들은 또 공화당을 고정적으로 지지를 할 겁니다. 뭐 가운데로 치면은 뭐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이런 이제 농촌주들이나 아니면 인구가 많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양당 후보를 번갈아 지지하는 경합주가 원래도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시대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합주들이 어떻게 추려지느냐? 첫 번째로 이제 러스트벨트로 보시면은 여기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은 미시간, 그러니까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이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앤드류 카네기의 첫 철강 공장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죠.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 이렇게 추릴 수가 있고, 선베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왜 굳이 또 다른 격전지로 분류를 해드렸냐 하면은 여기는 사실 1976년, 그러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래로 공화당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주입니다. 다만 표차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가 요 위에 있는 선벨트 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합주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에는 사실 민주당이 정말로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져볼 법한 악재가 사실은 공화당에서 좀 자발적으로 터져 나온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숫자 16으로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된 지역이 바로 미시간입니다. 20명의 동그라미 표시가 된 지역이 펜실베이니아고 10명은 위스콘신이고 저기 서쪽에 6명은 네바다입니다. 이거는 2016년 대선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네바다는 변함없이 파란색이지만은 이 세 개 주가 트럼프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게 왜 결정타였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의사를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를 독자적으로 지지한 선거인단들까지 다 포함을 할 경우에 트럼프가 538명에 306명을 확보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23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힐러리 클린턴이 이 세계 러스트벨트주의 선거인단 46명만 다른 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켰더라도 278명을 확보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대선 이래로 이 세 개 주가 다시 또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2020년 대선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세 개 주는 다 파란색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15로 표시된 지역이 앞에서 말씀드린 노스캐롤라인입니다. 변함없이 빨간색인데 네바다도 파란색인데 보시면은 11과 16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파란색으로 달라져 있죠. 11이 애리조나고 16이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썬벨트에서도 서서히 외연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이 지역을 지킴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도 어떻게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이제 공화당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선 판세 예측인데 왜 이렇게 지도를 번갈아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미국은 인구조사라는 것을 10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1790년 이래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주의 인구를 집계를 한 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연방 하원 의석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명이었는데 선거인단 수가 1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한 명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시간 같은 경우도 15명으로 줄어 있죠. 하지만은 선거인단이 그렇게 줄었던데 요 세 개 주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당으로 확 쏠려버리면은 미국 대선은 그날로 끝났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네바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 야구세주입니다. 계속 민주당이 이기기는 합니다만 1998년쯤에 아마 연방 상원 선거였을 겁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겼긴 한데 격차가 401표 정도였나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네바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 나머지 두 개 주,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트럼프가 가져올 것인가, 혹은 민주당이 수성을 해서 기세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NN의 이제 8월 말쯤 기준 이제 대선 판세 예측입니다. 자, 이제 러스트벨트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스트벨트라면은 아마 영어 표현도 들어보셨을 텐데, 러스트라는 것 자체가 녹슨, 그러니까 몰락하는 뜻하는 형용사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1970년대 이래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국과의 경쟁, 그 다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뭐 고무산업이든 철강산업이든 석탄산업이든 공기를 엄청나게 오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라는 게 사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든 고무든 석탄이든 가리지 않고 기존의 제조업들이 속절없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과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스트벨트에서도 대표 사례로 꼽을 만한 도시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영스타운을 꼽아드렸냐 하면은 이 도시가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최강 도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성기 당시의 별명이 중서부의 맨해튼이었거든요. 그런데 1977년 9월 19일에 지금도 조금 있다가 제가 아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직까지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옛 철강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바로 이날에 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철강 노동자 5천 명이 그날 하루에 실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5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의 반환점이었던 1982년까지 5만 명이 총 영스타운에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 이것이 지금까지도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느냐? 영스타운의 인구는 1930년대에 1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대체로 16만 명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16만 명인데 철강 노동자를 포함해서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굉장히 큰 타격이죠. 현재 인구수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스타운으로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영스타운 도시 자체의 인구수에만 집착할 건 없습니다만 현 인구수를 보시면은 6만 48명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최강 공장의 그 건물입니다. 내부에도 다른 사진 없이 찾아보시면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뼈대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정리해드린 러스트벨트 이제 지도를 벨트 매거진이라는 언론사에서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더 크게 표시가 돼서 보기에 편하실 텐데 여기 표시된 지역이 바로 미시건입니다.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쪽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지역들이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는 겁니다. 공장 폐쇄로 인한 공원 몰락이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 디트로이트의 이제 몰락을 상징하는 영화가 또 사실은 한 편 있죠. 바로 로보캅입니다. 이젠 디트로이트에서 아예 로보캅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임팩트를 남겼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은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중서부의 공업주 치고는 공화당을 정통적으로 지지하는 주이기 때문에 굳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오하이오가 있죠. 오하이오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주 전체가 노란색. 그러니까 주 전 지역이 러스트벨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지역이 바로 영스타운이죠. 실제로 이제 영스타운, 그 다음에 고무도시였던 에크런, 뭐 유리공장의 거점이었던 톨리도, 이런 도시들의 실업 실적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1969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오하이오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략 한 400만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가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를 이 지도를 보시면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또 이번 대선의 경합지죠. 펜실베이니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서쪽이 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피츠버그가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이 지역이 한국과 비슷하게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서 공업 몰락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입니다. 비단 피츠버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모네슨도 있고 사실은 이쪽 서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첫 공장이 있었던 도시도 있습니다. 베레독이라고 있는데 그 도시 같은 경우도 전성기 당시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는 됐습니다만 철강 공장 몰락의 폐쇄의 직격탄을 맞은 이래로는 1900명에서 18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절없이 몰락했다는 걸 인구 통계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사실 이 지역은 푸른색, 영어로는 콜 리전, 그러니까 석탄지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화력 발전소를 거의 다 폐쇄를 했을 정도로 탈석탄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러스트벨트로 꼽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연유로 아마 벨트 매거진이 이 지역도 러스트벨트 지도에 이제 포함을 했지 싶은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겹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손 모양이 가리키는 도시가 스크랜턴입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고향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도 왕년에는 석탄과 철도 도시로서 굉장히 잘 나갔지만 지금은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러스트벨트의 한 예시로 언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뉴욕주 자체가 민주당 표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나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뉴욕시의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도 공업 몰락의 직격탄을 맞았고 사실은 2016년부터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을 더 꾸준히 뽑는다던가 혹은 트럼프 득표율이 기존의 공화당 후보보다 높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화당을 좀 더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스테이트 뉴욕의 표심 추이가 어떤가도 사실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연방하원 선거를 지켜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인물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2014년에 작고한 이제 전직 하원 의원입니다. 이름은 진 트래피컨트라는데 이 사람의 사진을 왜 넣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지역구가 생전에 이 사람이 대표했던 지역구가 영스타운 쪽을 관할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참고로 기본 행정 단위가 카운티입니다. 각 주별로 존재하는 기본 행정 단위가 카운티이고 영스타운이라는 도시를 관할하는 카운티가 마호닝 카운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첫 공직 경력이 마호닝 카운티의 보안관이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으면은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주택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치면은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법원에서 그런 노동자들에 한해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트래피컨트가 보안관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반대를 하겠다며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보안관 직급 박탈당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행동 하나로 지역 노동자들이 영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누구를 굉장히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비판입니다. 중국과의 개방도 그렇고 자유무역으로는 절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망국적인 나프타를 폐기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이슈로 보자면은 임신중절 보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동유럽계 이민자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겠습니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언론들이 2016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몇 미국 언론의 기사들이 이 사람과 트럼프를 한번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의 사진을 실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 다음으로는 혹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에 아주 크게 선전했던 무소속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로스페로라고 있었죠. 당시에 이제 억만장자로서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한 19% 정도를 득표를 해서 뭐 대중적으로는 아버지 부시의 1992년 대선 패배에 결정적으로 일조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빌 클린턴과 부시 시니어의 지지층을 5대5 수준으로 골고루 잠식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단은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 여기 보시면은 젊은 시절에 엘고어 저 미국 부통령이 있죠. 왜 이 사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나프타를 1993년에 타결하고 비준을 합니다. 그런데 로스페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것도 텍사스 출신의 사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프타에 반대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멕시코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진적인 노동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불법으로 들어와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그들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프타를 폐기하고 국경도 통제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고 92년 대선 당시에 워낙에 큰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CNN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나프타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선거 참모 중에서 한 명이었고 지금까지도 나름 저명한 보수 성향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팻 뷰캐넌입니다. 이 사람을 왜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다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추방을 하라는 겁니다. 추방을 하라면은 누구를 추방하라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민자입니다. 이게 이제 1996년 대선 당시의 사진이긴 합니다만 뷰캐넌이 사실은 92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도전을 해서 재선에 나섰던 아버지 부시를 굉장히 곤혹하게 했습니다. 그때 뷰캐넌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도 사실은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반이민 이런 식으로 국경을 통제를 하고 이민자들을 추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나프타를 폐기하고 보호무역 정책으로 선회를 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 주장을 해서 사실은 현직 대통령을 쩔쩔매게 했고 그거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96년 대선에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촬영되었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양손으로 보시다시피 총기를 들고 있죠. 이 시기에 노동자들도 이민자들을 상당히 적대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2016년 대선 당시의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안전모를 쓰고 있죠. 왜 안전모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웨스트 버지니아는 전통의 탄광지대입니다. 석탄지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석탄 노동자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파업을 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들로 학살 사건과 같은 그러니까 복수의 노동자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살벌하고 치열했던 노조 결성 과정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의 석탄 노동자들은 1932년부터 1996년까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거의 고정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 산업의 사양화, 민주당의 이제 친환경 노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씩 공화당으로 넘어갔다가 트럼프가 이제 그 흐름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CNN 주최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전통 중에 하나로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사나 정당이 이제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을 불러보고 그 사람 오게 한 다음에 그 사람과 간단한 대담을 나누거나 혹은 즉석에서 유권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제도의 흔적이라 할 수 있죠. 그 타운홀 미팅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석탄 산업을 완전히 사형화해버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앞에 탄광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긴 합니다만 그 사양화 발언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발언의 파장을 즉각 이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탄광지대를 쫙 훑으면서 안전모를 쓰고 아예 선거 구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디스 콜, 트럼프는 석탄을 채굴한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석탄 노동자들의 마음을 아주 단숨에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펜실베이니아의 2016년 대선 결과를 가른 또 다른 요인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까 왜 서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러스트벨트 지역 있죠. 그 지역들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몰표를 줬거든요. 그리고 그 몰표가 2020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대선 승자가 당시에도 굉장히 늦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공원 몰락의 직격탄을 맞았거나 혹은 여러 사회문화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만에 공화당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인종활동도 사실은 백인 노동자들의 보수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시절부터 있었던 인종 갈등이나 그런 사건들의 파장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러스트벨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트럼프는 선거의 이단화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산물입니다. 여러 선배 정치인들, 참고로 레이건 포함입니다. 여러 선배 정치인들이 활용했던 그런 여러 전략과 정책을 자기만의 이미지와 스타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을 자기의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온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동맹국들의 뭐 원천 기술이라든가 기업 일자리라든가 그런 거를 미국으로 이제 뺏어오는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나 여러 나라 입장으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미국 국내 정치의 맥락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부양책이건 인프라법이건 반도체법이건 가장 화제를 모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친환경 보조금이 골자 중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큐셀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등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혹은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 시설을 바꾸고 있거나 혹은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지역의 다수가 그러니까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공화당 지지 지역입니다. 공화당 지지 지역이고 더 세분화를 해보면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의 거주지가 많습니다. 어떤 예시를 꼽아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고향 근교에 지금도 1,500명 정도를 채용 중인 철강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강 공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중에서 5억 달러를 교부받아서 친환경, 친환경 공법으로 이제 철강을 만들어 보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사실은 이쪽에서도 나름 정치적인 계산을 세우고서 교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의 시민으로서 비판의식을 가지는 게 마땅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미국 민주당이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그 스윙화의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집권, 그러니까 1980년 대선을 이래로 트럼프 시기를 제외하면은 자유무역을 거의 원리적으로 지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이 최고다. 거의 이런 수준이었죠. 민주당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노동자의 처우를 챙기겠다면서 좀 차별되는 행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프타가 누구 시기에 비준되었고 TPP가 누구의 재임기간 중에 타결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중도화를 하면서 기업의 지지를 받고 그 기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노선으로 선회를 했을 뿐더러 사실은 노조 가입률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의 노조 가입률이 이제는 10%도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활동하거나 노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 정당이든 좋으니까 한쪽에서라도 자신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한테도 그걸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보니까는 크게 세 가지 투표 추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민주당의 의리로 찍는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못마땅하니까는 결국에는 공화당을 찍는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보수적이니까 그게 좀 더 수월했던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친기업 이미지 때문에 공화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분화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이룬 게 바로 그 세 번째. 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결국에는 친기업이니까 민주당을 찍기는 힘들겠지만은 공화당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 비결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바이든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노조 운동의 또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데다가 본인의 부친이 또 자동차 딜러 등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블루 칼라에 가깝습니다. 정서로 보나 스타일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노동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소수인종을 포함한 노동자들도 바이든만큼은 민주당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바이든이 이런 정책 법안들을 추진을 하는 김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노조와 이제 기업 그리고 그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협의를 해서 노동자들이 직업 훈련과 취업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조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그 기업들을 설득을 하거나 압박을 해서 노조를 결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기반을 좀 살려보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제 일종의 플러스 알파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유력 노조의 반응도 실제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에서 3년 전쯤에 화물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이든이 의회를 설득을 해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게 했고 그 입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파업을 다소 강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그거 덕분에 유급병가 보장 등을 원했던 화물 노동자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고 이후에도 미국 언론들이 그 점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바이든의 친노조, 친노동자 노선을 굉장히 좀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후에 뭐 해리스, 그다음에 교통장관이 피트 보티지지 혹은 노동장관 대행이고 중국계 여성이 줄리수 이런 사람들이 화물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다수의 화물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그리고 유급병가 보장 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국 언론도 최근에 그런 기사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조와 민주당 후보의 관계가 끈끈하지만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반대로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많이 또 틀린 말이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대표 사례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노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35년쯤에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퇴직자 포함해서 4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할 수가 있는 자동차 노조 UAW가 있죠. 이 노조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이제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바이든 지지 선언을 굉장히 늦게 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바이든의 용퇴 후에도 해리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게 되실 이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며칠 전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미시간을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노조의 회원 4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현재 디트로이트의 3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바이든이 4년 전에 미시간에서 15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으니까 14만 명인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고 철강 노조는 조금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산업이 몰락을 했고 철강 산업도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간판은 철강 노조입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동자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야 합니다만은 광물, 뭐 전기차든 태양광 패널이든 결국에는 중국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히토류 같은 광물들을 채굴을 하거나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광산들을 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강 노조들이 그런 기업들하고 노조 결성 협의를 맺어서 뭐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고 그 트럼프의 웨스트 버지니아 사진에서 또 언급해드린 펜실베이니아 서쪽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동원하는데 가장 크게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노조를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사람이 바로 쇼 페인이라고 현직 정기공이고 노조 위원장입니다. 다소 부패했던 지도부를 몰아내고 새로 집권하면서 선명성을 내세웠고 그 선명성을 이제 작년에 바로 성과로 보여줬죠. 현직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석하게 됐던 바로 그 자동차 파업. 그 파업의 주도자였고 지금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필두로 12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남부에서 14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공장 3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중에서 거의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만이 노조 결성을 허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반노조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테슬라와 그런 이제 해외 자동차 기업들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정치 뉴스 보시는 데 있어서 특히 노조 결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셔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은 이제 1964년 당시의 이제 미국 노조 가입률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시건의 수치가 굉장히 높죠. 44.8%. 옆으로 가면은 펜실베이니아 37.7%, 위스콘신도 34%, 네바다도 33.3% 이런 식으로 중서부나 서부의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서부 같은 경우는 UD 시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노조 결성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만 서쪽은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가?
이 시기에도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농장 노조가 1960년대에 활동을 하면서 또 민권운동의 한 축으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있다 보니까 서부 해안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반대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17.6%,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아예 10% 미만인 주들도 덜어 있습니다. 남부는. 그럼 자, 64년에 이 정도였다면은 50년 후, 그러니까 2014년의 실상은 어떠했느냐?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미시간을 보시면은 14.7%, 다른 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예 5%대조차도 높게 보일 정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주가 바로 텍사스죠. 텍사스가 이 시기에도 사실은 썬벨트 경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썬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썬벨트는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위 36도 이하에 위치하면서 일조량이 강하다.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잘 쬐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 테슬라와 12개 해외 자동차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의 오스틴이라 도시에 짓기로 하는 등 여러 국가의 여러 기업들이 이 썬벨트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 현대차의 전기 공장이 위치할 지역도 사실은 조지아 이제 항만 도시인 서베너가 있는 쪽입니다. 역시 썬벨트죠. 그런 쪽인데 이제 폭스바겐 공장만이 노조 결성을 올해 다소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UAW가 폭스바겐하고 거의 대치하다시피 해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노동자들이 70대 30 수준으로 노조 결성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부 철원성에서도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조운동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남부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남부라는 지역의 특성상 민주당에게 좀 많이 적대적입니다. 아니면 회의적이거나. 그렇지만은 트럼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벌이게 되었습니다. 항공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조 결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도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선거의 또 다른 경합주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바다는 민주당 야구세 경합주. 왜 이런가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여전히 보수세가 강한 경합주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현직 주지사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 유치를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가 공화당 소속 재선 주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22년에 재선 고지에 올랐거든요. 당시에 공화당 상원 후보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여전히 온건 보수파면은 그래도 표를 받아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까 러스트벨트나 뭐 전국 지도를 보여드렸으니까 썬벨트도 지도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썬벨트이고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순서대로 가보자면은 여기가 네바다죠. 여기에는 지금 카스시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략 여기쯤에 이제 도박과 각종 유흥업소의 이제 거점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죠. 라스베이거스. 그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면은 애리조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닉스를 잘 언급해 두었는데 여기가 바로 TSMC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애틀랜타가 표시된 조지아가 있죠. 서베너는 대략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요렇게 조지아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블랙벨트란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올라가 보면은 롤리로 표시되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죠.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썬벨트의 경합주들입니다. 그런데
상원 선거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텍사스와 플로리다도 잠재적 경합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역이 공화당 의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기야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네바다의 2020년 대선 개표 막바지 당시의 캡처본입니다. BBC에서 가져온 것인데 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요 지역을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냐면은 바이든이 최종적으로는 한 70만 표 플러스 정도를 받아서 네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3만 표 정도가 이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는 클라크 카운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클라크 카운티에서도 민주당의 이제 승리에 항상 이바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컬리너리 유니언 226 바로 요식업 노조 네바다 지부인데 이 지부 같은 경우는 뭐 언뜻 보면은 적어 보입니다만은 히스패닉이 다수인 노동자 6만 명을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외에도 지인이나 가족들까지 민주당에 투표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세상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소수인종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특이하게도 대권에 도전한 바가 있었으면서도 이 사람들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을 하고 여러 노동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에 관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해리스가 이 사람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결성한 풀뿌리 조직도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네바다를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원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 투표장에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네바다 선거의 또 변함없는 관건이다. 그 맥락에서 이분들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애리조나의 이제 개표 중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 지역을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지역이 아까 보셨던 피닉스, 그 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메리코파 카운티인데 이 지역을 이제 바이든이 2022년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결정타였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느냐 하면은 1948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을 파병을 했고 전쟁 와중에 메가더를 해임한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해리 S.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이래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 메리코파 카운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인구 비율입니다. 애리조나 인구 중에서 62에서 63% 정도가 바로 이 메리코파 카운티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표가치죠. 최대 표가치인데 이렇게 파란색이 되니까 트럼프가 다른 시골과 소도시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들 여기에서의 열세를 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2022년 주지사나 상원 선거의 민주당 승리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SMC의 공장들이 바로 훌륭한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피닉스 주변에 이제 들어섰고 어떤 공장들은 아예 조기 착공을 해서 이미 생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히스패닉이 거주하는 도시 투싼을 관할하는 피마 카운티라는 곳입니다. 뭐 메리코파 카운티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구수가 그래도 많은 편이고 히스패닉이라면은 통상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리조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스패닉이나 여러 소수인종 출신 노동자들의 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팁에 대한 세금 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마 카운티나 앞에서 보신 그 네바다의 클락 카운티 이런 지역들도 한번 여러 각도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애리조나의 정치 성향이 왜 경합화하고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바로 2008년 대선 당시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고
2018년 8월인가 이제 작고를 했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애리조나 출신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군인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할아버지는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에 다 참전했던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심지어는 태평양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폴시 제독 밑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친 같은 경우는 월남전 당시에 태평양 함대를 관리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전통을 받아들여서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로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격추를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한 바가 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에서 정치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쪽에서 했고 상원의원을 한 36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온건 보수주의입니다. 이민으로 치면은 트럼프나 트럼프를 따르는 보수파들과 다르게 뭐 국경을 통제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강화를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이민자를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제 의료보험 개혁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타협을 해서 절충안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온건 보수주의가 애리조나의 주류 정치 노선으로 자리를 잡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뭐 전쟁에 참전했다고 거듭먹거리는데 뭐 포로 생활한 패배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비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죽은 후에도 이분을 잊지 못하는 애리조나, 특히 앞에서 보여드린 메리코파 카운티에 거주하는 온갖 보수파들이 그런 트럼프의 행동에 분노를 해서 민주당하고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2018년이나 2020년에는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공정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준까지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맥케인 비하 역시 애리조나 경합파의 한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말이 즉슨 이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애리조나의 온고 보수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뭉치면은 트럼프는 애리조나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클린턴의 재직 기간 당시에 하원 의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주도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극한 충돌을 빚어내곤 했던 사람입니다. 뉴트 깅리치 저 하원 의장이죠. 이 사람의 사진을 왜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지역구가 애틀랜타의 도시권에 포함이 되는 제6구입니다. 제6구가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공화당을 계속해서 지지를 했고 건물도 여러 배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건복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역구였던 제6구가 2018년에 아들을 총기 사고로 잃은 경험 때문에 총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거니와 흑인 여성인 루시 맥베스라는 민주당 후보를 하원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2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깅리치 같은 경우는 남부의 이제 레드화, 그러니까 공화당화에 제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남부 전략을 추진한 이래로 남부주가 계속해서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건 맞습니다. 1976년 대선이라든가 빌 클린턴이 출마했던 92년, 96년 정도를 제외하면 공화당을 점점 더 많이 찍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우세했거든요. 근데 그 구도를 이 사람이 94년에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패배한 이래로 재건 시대라는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연방 정부가 일종의 개헌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흑인들의 정치권,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방군을 파병을 해놓습니다. 연방군을 파병을 해서 이 백인 단체들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통제를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남부 백인들은 쭉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단지 그 정당의 간판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달라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그 사람들이 남부 전략이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 지켰다 보니까는 민주당이 사실은 남부에서 예를 들어서
남부에 13개 주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그리고 그 주에 배정된 연방 하원이 총 90석이라 치면은, 민주당이 92년까지도 거의 뭐 54대 뭐 36, 이 정도 수준으로 남부주에서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도를 94년에 단번에 깨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깼던 남부의 그 구도가 다시금 이제 경합화를 하고 있고, 인구의 다양화라든가 신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진을 한번 또 긴 맥락에서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조지아. 아까 제가 블랙베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 하면은 왕년에 미국의 어느 제도의 거점이었습니까?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벨트라는 것은 뭐냐? 남북전쟁 시기 당시에 코튼벨트라고 해서 면화 산업을 아주 크게 지었던 곳이고,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한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이런 지역에서 태어난 흑인들의 소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면화 따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걸 안 해도 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는 요 지역으로 표시된 색들은 흑인 인구 비율이 40%이거나 덜어는 다수파인 경우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 말이 즉슨 민주당이 인구수가 많은 애틀랜타와 그 근교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블랙벨트에서도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이래로 이쪽 지역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가 바로 그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 서베너 근처의 그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라도 방문을 하는 민주당 후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흑인 유권자들이 아주 전통 깊은 정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링컨을 기억하면서도 공화당을 버렸느냐? 공화당이 20세기 초까지 민권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는 민주당이 변함없이 싫어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겠다. 그거를 이제 프랭클린 루스베트 시절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결국에는 이런 주에서 우리의 표를 받아서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느냐. 그나마 해리스 부통령은 그런 정서를 유념해 두고서 이런 지역을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한번 훑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애틀랜타 외곽의 지역을 방문을 함으로써 아, 이 사람이 우리를 그래도 챙기려 하는구나. 관심은 있구나. 이거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형방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사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4년 전쯤에 올린 건데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해리스가 그 서베너 지역, 그러니까 조지아 남동부를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일종의 이제 썬벨트 결론 쪽인데, 썬벨트의 젊은 세대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아까 왜 제 소개를 하면서 피렌체의 식탁에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언급했던 분들이 바로 저분들입니다. 다인종,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그다음에 조지아 하면은 어느 나라 출신 이민자들도 많습니까? 한국계죠. 그런 이제 아시아계 역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수인종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임신중절 보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2022년 중간선거 당시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 투표가 민주당의 승리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2년 중간선거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이 지역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트럼프와 거리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쉽지만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22년 당시에도 어떤 정서를 보여줬냐면은 너무 나이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바이든은 우리가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정서를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냈고
그것을 2022년에 실천을 했고 올해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조지아나 이런 여러 지역의 유권자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소수인종 중에서도 30세 미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Z세대가 주축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그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되짚어 드리자면은 애리조나에서도 피닉스 근교, 그다음에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의 근교에 지지하는 거주하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백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성향이 첫 번째로는 레이건 이래로 공화당의 노선으로 자리를 잡은, 그러니까 신조죠, 자리를 잡은 작은 정부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를 지지하거나, 혹은 어차피 공화당이 이기건 민주당이 이기건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정치에 관심 안 가질래 라고 했다가 16년에 트럼프의 승리를 보고서는 정치 참여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참여하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이 보수파이면서도 반트럼프 정서를 더 크게 드러내면서 민주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족 백인 여성의 표심도 2012년이나 2016년까지만 해도 다수가 공화당이었습니다면은 2018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는 59대 39 이런 수준으로 민주당 지지로 확 쏠렸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런 정서 변화가 사실은 민주당이 2018년 1월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보다 훨씬 선전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나중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얘기를 여기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덧붙여 보았는데, 뉴욕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이름과 똑같은 건물도 있죠. 그런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한참 전부터 남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정치 경제적으로 남부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에는 남부연맹, 그러니까 연방을 탈퇴해서 65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방군과 싸웠던 그 정부의 이제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지아가 이제는 경합화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인구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의 경합화는 그 자체로 미국 정치사의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은 여기 옆에 안경 쓰고 이제 콧대가 높은 분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한국 그 현대화라든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월남전의 전투병력, 그러니까 정규군을 파병하는 대가로 이제 지원을 해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현역 시절에 찍힌 사진인데 이 사람이 텍사스 출신 남부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공립학교 교사로 그 젊은 시절에 일을 하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멕시코계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동시대나 혹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다른 남부 백인들과는 다르게 소수 인종들을 진심으로 동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오르자마자 추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민권법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백인 정치인들이라 하면은 민권법에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남부 정치인들을 보수격으로서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처드 러셀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미국의 국방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부터 상원의원을 역임을 하면서 한 가지 제도를 써서 수많은 민권법을 좌초시켰습니다. 바로 해리스가 얼마 전에 임신 중절 보장 투표에 한해서 무력화시키겠다고 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남부인인데 민권법을 추진하려 하고 이 사람은 반대를 하려 하고 이런 이제 대치 구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두 사람이 굉장히 살벌한 설전을 한번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서 예, 한번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얘기는 어느 정도는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개 주가 남았죠.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전통의 공화당 지지주.
자, 노스캐롤라이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는 비히스패닉 백인. 그러니까 백인 계통이 아닌 히스패닉, 아시아계, 흑인, 원주민을 다 포함하면 소수인종이 다수파인종입니다. 50.4 대 49.6 대충 이 정도가 됐거든요. 물론 그게 투표 구도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히스패닉 백인의 인구 비율이 60%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베트의 이제 잠재적 경합지들보다도 백인 인구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수 정서가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심지어는 애틀랜타나 피닉스 근교의 백인들과 다르게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백인들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게 또 민주당의 고민이거든요. 거기다가 시골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대도시에서 표를 많이 받아온들 이런 지역들과 그다음에 대도시 근교에 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다. 표차를 좁힐 수는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사실은 아주 고약한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면서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리맨더링이죠. 인위적 지역 조정. 뭐냐 하면은 자 대도시가 있다 치면은 대도시와 근교 쪽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지방 선거든 뭐 국회 선거든 한국으로 치면은 당연히 지역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럼 공화당이 어떤 꼼수를 쓰는 것이냐? 대도시 중심부에 지역구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흩어져 있는 근교 지역구를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골 지역구에 하나하나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대도시까지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면은 뭐 다시 러스트벨트로 돌아가자면은 위스콘신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느 당이건. 왜냐하면은 21세기의 대선 결과를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이 5%에서 6% 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겼고 나머지는 죄다 1% 미만 차이로 이겼습니다. 굉장히 박빙이거든요. 그런데 지방 선거격인 주의회 양원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67대 33 수준으로 의석이 공화당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게리 맨더링이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또 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많은 지역구에 의원들을 두고 있으면은 기초 조직부터 그만큼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화당이 다른 지역의 공화당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항상 선거철마다 방심하지 않고 그런 조직들을 최대한 동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마 뉴스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좋으신 흑인 남성분인데 마크 로빈슨이라고 현직 부지사이고 올해 선거에 주지사 후보로 나선 사람입니다. 흑인 남성이고 트럼프와 비슷하게 그런 포퓰리즘 노선을 표방할 수 있는 보수파라면은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선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지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언론들이 일관되게 전망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질 것이다.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지키더라도 왜인고 하니까 이 사람의 이제 막말, 지금도 하고 있는 막말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정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막말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파장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인 전용 포르노 사이트에 이런 글귀를 한번 남겼습니다. 나는 흑인 나치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다름이 아니라 마인 캄프, 즉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의 나의 투쟁에 관한 호평이 또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를 찍으려는 보수파들조차도 경악을 한 나머지 민주당을 찍거나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가 이제 민주당으로 더 쏠린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대선에서도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반 트럼프인데 민주당 지지를 주저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옹호 보수파들까지도 자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그 흑인 나치 발언이 있던 이래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좀 더 새로운 의미로 경합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러스트벨트와 썬벨트를 중심으로 경합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들을 가져오기 위한 두 후보의 행보 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사업가이긴 합니다. 부친으로부터 회사와 돈과 인맥을 물려받은 사업가이기는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주류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맨해튼에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부동산 사업은 부치시기 이래로 노동자 지역구인 퀸스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언더독 사업가였고 실제로도 맨해튼 상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역으로는 백인 노동자들에게 이 사람의 호감도를 이제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더독이고 이 사람도 언더독이네. 그리고 하는 말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찍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실제로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컸는데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08년 대선 당시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빌 클린턴 시기를 아들 부시의 임기를 경험을 하면서 더 그리워했다 보니까 2008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클린턴 여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이제 발탁을 하게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약점이었는데 그게 불과 8년 후인 2016년에는 확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했던 고액 강연 논란.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92년 대선부터 뭐 영부인이건 연방 상원의원이건 대통령 후보건 국무장관이건 정치 전면에 계속 나섰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에서 비공개로 강연을 하고 돈도 엄청 받았네? 그럼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사실 그 점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그녀를 구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논란을 자초하긴 했습니다만 백인 노동자들을 정서로 보자면은 트럼프의 이런 여러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사실은 뭐 이민 규제, 보호무역 이런 것만 언급한 게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복지 혜택 유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전환점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보수주의를 선호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돈 낭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프라 확충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 나와서는 액수가 그때그때 달라지긴 했습니다. 뭐 5천억 달러네, 뭐 1조 달러네, 3조 달러네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공약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또 다른 맥락으로도 약속을 했고 또 공화당은 이제 재정 보수파이자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복지 민영화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년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빈곤선 미만에서 사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바로 사회보장연금이죠. 이런 것들을 공화당은 이제 줄여버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아예 민영화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공화당이 노동자 지지율을 높이지 못한 요인이었는데 트럼프가 정반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지 않고서도 내가 사업가로서 이런 기금들을 잘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혜택을 계속 받게 할 뿐더러 혜택을 늘려보겠다. 나 능력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른 면으로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확장을 이제 선호를 하는 민주당 쪽 노동자의 이제 표까지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노동자 설득 전략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부호라든가 여기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 같은 잘 나가는 사업가들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할 수도 있느냐 하면은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회원이 노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건 중서부건 동북부건 혹은 썬벨트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8년 전에 그 승리를 재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월스트리트 교재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반대 공약이 2016년 고가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트럼프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암호화폐하고 뭐 신산업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여타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지지를 고려할 수 있거나 혹은 2016년 이래로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노동자들한테 어라? 우리가 이대로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지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의구심이 진짜로 현실이 된다 하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해리스 쪽으로 선거 결과가 좀 더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광부도 또 사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러스트벨트에서 패배를 했을지언정 그 정도로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석탄 광부들의 철석 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채굴량도 늘리고 화력 발전소도 폐쇄하지 않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전은 이 청사진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공백을 어떤 법안을 활용하면서 파고들고 있느냐?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알고 보면은 1970년대나 80년대 혹은 이제 90년대를 거쳐오면서 몰락한 옛 석탄 혹은 이제 철강지대의 노후 공장들을 다시 이제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들의 공장을 새로 세우게끔 여러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맥락도 이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잠재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까지만 해도 오바마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첫 번째로 여기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당시에는 현직 부통령이었죠. 바이든을 러스트벨트의 대리인으로 보냈지 자기는 그런 지역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합주는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백인 노동자 거주지가 아니라 소수인종과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였습니다. 혹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옹호 보수파인 대졸 백인 여성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근교 위주로 갔고 위스콘신이나 이런 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래로 아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월에 경선이 있었다 치면은 11월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 7,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얕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해리스는 다릅니다. 자기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젊은 소수인종 여성이기 때문에 흑인 노동자들과 유대감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간파를 한 것인지 미네소타 주지사이고 정치를 하기 전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공립학교 교사와 미식축구 코치를 병행을 했고 뭐 전투에 참전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주 방위군으로 복무를 한 바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중서부의 농촌 지대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농민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탁을 했습니다. 또한 시골과 소도시, 여기서 이제 시골과 소도시를 어떻게 알아두시면 좋은가 하면은 당연히 대도시나 근교보다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공업 몰락을 주로 경험한 지역들이고 그런 만큼 그 중년을 포함해서 백인 노동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이 많겠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표차를 좁히거나 최소한 좁히거나 혹은 득표율을 40% 선까지 높여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같은 그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골과 소도시 지역들이 더러 또 존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해리스와 월즈가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아주 골고루 또 유세를 띄고 있다 이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서쪽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셰일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이미지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이꼬르 셰일가스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부에서 굉장히 유력한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라고 그 언론사가 그 이슈 하나 때문에 20년의 트럼프 지지를 공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편집진이.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한 이슈인데 해리스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을 하면서 2019년에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했을 당시와 다르게 수압하세법, 바로 셰일가스 채굴 공법이죠. 그거를 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셰일가스 채굴을 생계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자기가 직접 버스를 타고 방문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과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유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든에 필적하기 어렵지만은 주요 노조를 거의 규합했기도 합니다. 두 개 노조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두 개 노조를 하면은 소방 노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국내 언론에서도 꽤 화제를 모았던 영어로는 팀스터스, 바로 트럭 운수 노조죠.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165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 최대의 노조죠. AFL-CIO,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앞에서 언급해드린 자동차 노조, 철강 노조, 뭐 교원 노조, 이런 노조들은 이미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인프라 공약 때문에 한때는 그에게 우호적이었고 회원을 300만 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NABTU라고 건설 노동자 연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바이든의 재선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가 지금은 해리스 지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통령 후보 간의 자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벤스는 벤스대로 자신의 유년기 경험이라든가 조선 히빌리의 노래 등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해리스는 해리스대로 이제 로즈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서 중서부와 썬벨트의 노동자들을 최대한 규합을 해보려고 하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부통령 토론회가 8년 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밀리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CNN의 시청자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벤스가 51대 49로 앞서기야 했습니다. 호감도도 높아지게 했는데 호감도가 이제야 40%를 넘겼을 뿐더러 여전히 비호감도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월즈 같은 경우는 그 조사에서는 승자 조사에서는 밀렸습니다만 호감도에서는 반대로 이 정도까지 호감도를 높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월즈의 솔직담백한 면모가 실제로도 여러 유권자들한테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조선TV 이런 곳이겠죠. 폭스뉴스와 민주당의 인터뷰란 원래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폭스뉴스가 오바마 행정부에 워낙 비판적이었을 뿐더러 사실은 트럼프의 이민을 포함한 각종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 유포하는 곳이 폭스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케이블 뉴스사로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케이블 뉴스사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도 폭스뉴스하고도 슬슬 좀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좀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런 고민이 존재했던 것인데 월즈가 이번에 언론 출연 횟수를 늘리면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뭐 사실로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바이든이 7월 말에 중도 사퇴를 선언한 후에는 당연히 인지능력 저하 논란의 여파가 트럼프 개인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가 사람의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은 그렇다 치고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을 하니까는 관계자가 올라와서 제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트럼프 역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이든이 빠졌으니까 트럼프가 그 논란의 여파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게 또 어떤 면으로도 안 좋은 현상을 낳고 있느냐면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유세 청중 규모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변함없이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설을 한번 듣기 위해서 유세장에 갑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지각을 워낙 수시로 하니까 2~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차를 몰고 와서, 먼 지역에서 차를 몰고 왔는데 현장에서 2~3시간을 기다렸다가 연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아이를 뭐 학교로 가서 이제 뭐 픽업을 한다든가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 떠나거나 혹은 그동안 들었던 음모론 얘기를 계속하니까 정책 얘기를 안 하고 식상에서 일찍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인지능력 저하 관련 논란이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도 이번 대선의 변수 중 하나로 놓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그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린 임신중절 보장,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오바마 시기와 다르게 이제는 민주당에게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트럼프를 필두로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원래는 오바마 케어 폐지 혹은 대체를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그 공약을 2018년 1월에 슬그머니 폐기했습니다. 얘기를 거의 안 하거나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임신 중절 보장 같은 경우는 22년 중간선거 당시에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꼽혔고 그런 만큼 민주당 지지층을 성공적으로 규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 점을 알고서 임신 중절 보장 이슈와 거리를 두거나 말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스가 부통령 후보로서 오바마 케어 폐지와 임신 중절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정책으로 직접 내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행보와 계산이 다시 한번 꼬인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거를 두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즈가 또 진보 성향이 강한 러스트벨트 미네소타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뭐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죠. 자, 이것은 이제 해리스와 이제 셰일 가스와의 이제 미묘한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듯해서 한번 가져와 본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에너지와 제조업 이슈. 아무래도 둘 다 노동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 만큼 경제 이슈가 그만큼 중요할 것이고 경제의 핵심은 당연히 에너지와 제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해리스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바이든이 사실은 젊은 학자인 리나칸 박사를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하면서 대기업의 여러 좀 악독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동북부건 서부 해안가건 많은 부유층이 친민주당 성향이어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암호화폐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해리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가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시그널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벤 호로위츠인가 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테크 벤처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로 7월 말엔가 선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며칠 전에는 아내와 함께 손에 손잡고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해리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를 하면서 셰일가스 채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그런 정책 기조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뜻 보면은 양립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이제 가운데로 좀 포지션을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자동차가 워낙에 많고 저소득층 노동자들도 수입을 주로 자동차 기름값이나 아니면은 식비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얼마 전에 나왔던 바이든의 그 발언 혹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폭격 가능성 덕분에 국제 유가가 다시 출렁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야 합니다만 미국의 국내 유가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문 이니셜로 하자면 AAA인데 이 단체가 50개 주와 DC, 그러니까 전 지역의
여러 이제 휘발유 가격을 평균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해서 보여줍니다. 단위는 갤런입니다. 1.87리터 정도 되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미국의 유가가 저점으로 치달았던 22년 6월 대비 거의 2달러 선 내려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나 남부 지역들은 원래 유통 지역이 많은 것도 있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서부 해안가 같은 지역들에 비해서는 유가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유가 이슈를 너무 기존의 방식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출렁이면은 미국의 국내 유가가 출렁일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주로 원유겠죠. 원유를 주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수입합니다. 사우디의 비중은 10% 미만까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국에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셰일가스 생산량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늘렸고 그 물량을 이제 유럽 쪽으로 몰리게 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량 감소로 인한 유가 상승의 가능성을 이제 사전에 좀 없애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러시아도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을 도로 제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나만 지켜보면 안 되고 미국의 국내 유가를 좀 더 미시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당내 갈등 혹은 이제 단합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민주당은 8년 전에 사실 굉장히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의도적으로 샌더스의 경선 승리를 막기 위해서 꼼수를 동원했다든가 이런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샌더스가 2016년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홍보를 하고 자신의 경선 결과를 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했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4년 전에도 사실은 뭐 정책상 이견은 있지만 이런 얘기를 굳이 하면서 정책 차이로 인한 갈등을 보여줬는데 올해에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서 미시간 같은 지역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면서 해리스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진보적인 Z세대의 표심까지도 규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해리스의 호재이고 8년 전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공화당은 다릅니다. 이기고 싶어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트럼프의 경선 상대였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와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사실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 하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대졸 백인 여성, 온건 보수파입니다. 근데 그런 여성들이 지역 성향을 가리지 않고 헤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러니까 공화당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인디애나 거기의 최대 도시가 인디애나 폴리스이고 거기 근교도 원래는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트럼프가 이겼긴 합니다만은 헤일리가 그 인디애나 폴리스 근교에서 30에서 40% 정도를 득표한 걸로 나왔거든요. 물론 40%는 굉장히 드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정말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기고 싶다면은 당연히 헤일리를 조금이라도 전면에 내세워서 대졸 백인 여성들을 다시 품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헤일리와의 공동 유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헤일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찍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이제 경선 당시에 자기 남편을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인상을 드러냈는데 헤일리가 그거를 콕 집어서 나는 트럼프를 인간으로서는 좋게 보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또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어떤 갈등 혹은 단합이 8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미시간 선거에서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가 실제로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많은 이제 교단 혹은 유권자들이 제3당 후보이고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질 스타인 박사 옛날에 이제 녹색당 후보로 대선에 계속 나왔던 분이죠. 혹은 흑인 학자인 이제 코넬 웨스트 교수를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리스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면서 투표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여러 경합주에서 이제 많은 신도들을 투표장에 가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성직자 25명이 얼마 전에 서한을 공개함으로써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구는 조지아나 미시간 같은 핵심 경합주도 아우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영어로는 uncommitted.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냐? 정확히는 바이든의 득표율을 떨어뜨려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이스라엘 지지 기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투표 결과로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특히 30세 미만 젊은 세대들어 경선에 참여하지 마세요. 했던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덧붙였느냐? 우리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리스 찍어라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언과 이슬람계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지지 선언을 합쳐서 보면은 해리스가 그 사람들까지 규합을 함으로써 30세 미만 젊은 세대 지지율을 확실하게 높여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나름대로도 디트로이트와 클린트 둘 다 이제 흑인 도시거든요. 이슬람교도 인구도 많은 그쪽을 직접 방문을 했고 원수도 그쪽에서 유세를 하면서 즉각적인 종전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막바지죠? 죄송합니다. 주목할 만한 정치인 혹은 후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사를 하기 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를 2번 했습니다. 왜 젊은 스타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번을 보시면은 인도계 실제로도 지금은 기독교를 전향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시크 교도였습니다. 부모님이 2분 다 시크 교도였거든요. 그리고 1972년 1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를 2번 하고 그 중도에 그 와중에 이제 사퇴를 하고 미국 대사에 임명된 사람 치고는 또 그렇게 또 몇 년 일했던 사람 치고는 굉장히 젊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선 경쟁자였으며 사퇴한 후에도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헤일리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가 돌이킬 수 없다 싶으면은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난 오늘부로 선거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러나 버리는데 투표 용지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원한다면은 그 사람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졸 백인 여성들의 헤일리 지지 현상이 바로 그 헤일리 사퇴 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주 중에서 하나가 펜실베이니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일리가 트럼프의 약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것도 이제 앞에서 해드린 얘기인데 요 뒤에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지층 일부 이게 그냥 지지층이 아니고 뭐 미국도 당연하겠지만은 선거를 치르려면은 각 지역의 선거 조직을 그 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위 조직들이 해리스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공화당으로 넘어간 옛 경합주죠. 콘벨트의 핵심 축인 아이오와입니다. 그 주의 공동위원장마저 해리스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뭐 바이든 for Haley voters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조직의 일각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해리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가 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힘든 건 맞기는 한데 적어도 외교 그러니까 트럼프는 고립주의고 헤일리 같은 사람들은 공화당 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주의입니다. 민주당하고도 겹치죠. 그런 것 혹은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온갖 보수파들을 규합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주요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좌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보도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헤일리 지지층 중에 한 명이 들고 있었던 피켓이죠. 니키를 지지하는 여성들. 예.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원 후보 중에서 한 명인데, 댄 오스본입니다. 여기서 써드린 바와 같이 해군으로 복무한 바가 있는 주방위군.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예비군과 민방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브래스카에서도 그 오마하라는 도시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거주지죠. 그 도시에 있는 정비공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다른 일 때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켈로그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정비공 노조 소속 회원 500명 정도를 이끌고 파업에 동참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네브래스카 상원 선거에는 민주당과는 공적으로 전혀 연대하지 않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지켜보시면 좋냐 하면은 이런 경력도 경력인데 공화당이 네브래스카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단위가 달러로도 10만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을 투입하게 했을 정도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네브래스카 같은 지역은 노조 가입률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비공이나 켈로그와 같은 여러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 결정적으로 네브래스카의 지리적 특성상 화물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본이 이긴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규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은 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민주당이 어떤 의미로 또 노조 이슈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얘기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언론들이 이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현직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하나 발표되었기도 하죠. 그리고 네브래스카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민주당은 이제 진보화를 주도했으며 189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죠. 은본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신들은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기업 기치를 내걸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다름이 아니라 네브래스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본이 이기면은 그런 이제 브라이언의 옛 기억을 또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브라이언의 1896년 대선 당시 행보를 묘사한 만평입니다. 이게 아마 그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 나라에도 실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진부터 바로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향부터가 백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실제로도 히스패닉이고 1988년생입니다. 이름도 마리 글루센캄프 페레즈인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정착한 멕시코계 이민자입니다. 모친은 그전부터 미국에 살았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오리건이나 워싱턴 쪽에 이제 여러 대학을 다녔고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정서에 도저히 적응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성장 배경이 좀 블루 컬러에 가까워서 그런가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는 대학 졸업 후에도 정치에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뭐 지역 단위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가 정치에 관심을 보였는데 여느 고학력자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경력을 쌓게 되죠. 바로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소 하나를 차려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실제로도 22년에 뭐 광고를 제작하면서 정비소로 걸어 들어가는 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던가 하는 식으로 다각도로 이제 활용을 했고 그 면모와 플러스 알파로 친 트럼프의 극우 담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22년에 원래대로라면은 민주당을 불신하는 그런 블루칼라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변을 일으킵니다. 바로 임업이나 뭐 인업, 어업, 그 외에도 뭐 이 사람과 같은 자동차 정비소 이런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인 워싱턴 제3구 그러니까 오리건 국경과 면하는 지역구입니다. 해안가는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느 민주당 후보들과 다른 또 다른 면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고 구절을 곧장 인용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미지랑 튀르키예의 공화인민당과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종교와 거리를 두는 세속주의 좌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덜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이슈에 더 신경 쓰도록 나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하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이런 이제 민주당 정치인을 찍어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과 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라든가 메인이라든가.
자, 그런 분들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드디어 시간이 많이 초과했네요.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썬베트 포함 젊은 세대들의 정서는 또 다른 점에서도 변수입니다. 샌더스를 지지했을 정도로 정치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라면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실제로도 노조를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노조 지지율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60%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의 노조 지지율은 낮아도 80%대입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두 번째로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죠. 임신 중절 보장과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시절과 다르게 공화당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임신 중절 보장은 어떤 면에서도 이제 금기를 깨고 있는 것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임신 중절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임신을 도중에 뭐 끝내버린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절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장년층 히스패닉과 같이 종교 그러니까 신앙심 때문에 임신 중절 이슈로 미처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거나 임신의 여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인가? 어찌 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미국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도시 근교를 석권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미국의 인구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전체 중에서 거의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바이든에게 가게끔 했던 지역도 결정적으로 대도시 근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도시는 민주당입니다. 시골과 소도시는 트럼프였죠. 그렇게 반반으로 거의 갈린 상황에서 대도시 근교가 바이든으로 쏠리니까 바이든이 시골과 소도시의 열세를 만회를 할 뿐더러 그런 여러 경합주에서 앞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트럼프가 그러면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겠죠. 헤일리와의 공동묘사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해 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 해도 트럼프 지지층의 응집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7월에 있었던 아까 그 사무총장님께서 언급하신 첫 암살 시도 이후에도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미 그를 어려움에 빠진 미국을 구할 메시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려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나왔듯이 이제 자연재해까지 음모론 이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래 미국의 전통이라 하면은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에는 어쨌든 재난이니까 정치적 갈등을 잠시 그만두고 피해 복구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바마가 사실은 그 전통을 잘 지켜서 12년 대선에서 이기기도 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온갖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화당이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뭐 순서가 다소 꼬였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 물론 출구조사 대비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입니다. 전보다는 사전투표를 많이 했죠. 공화당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이 형편상 대선 당일에 투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휴일도 아니라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투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픈 투표를 포함해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각도로 우편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겁니다. 벤스가 부통령 토론회를 하면서 2020년 대선 결과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 신청자 수에서부터 민주당이 앞설 것이라는 게 이미 주된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권자의 다수가 당일 투표 대신에 우편 투표를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과 비슷한 개표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한참 해드렸던 얘기의 보론 같은 건데 트럼프 노조 지도부가 중립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포함 회원 130만 명 중에서 약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산하 조직들이 그리고 다 경합주를 아우릅니다. 산하 조직들이 그 중립 선언에 분노하면서 거의 다 해리스로 뭉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선언 하나에만 치우쳐서 해리스와 노조의 관계가 껄끄럽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 운수 노조는 참고로 88년 대선 당시에 부시 시니어를 지지했고 96년에는 아예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을 겁니다. 빌 클린턴이 경제 이슈를 그렇게나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선언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됐던 것일까?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낙승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미국 언론들이 이제는 민주당 지지층의 응집력을 22년 하반기 이래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마치 뭐 숨을 쉬듯이 쏟아져 나왔던 레드 웨이브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선전을 했고 올해 대선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보는데 미국 언론들이 유독 이제 좀 이번 대선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함인 건지 트럼프의 강력함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경합하는 아까 그 선거인단 숫자로 보셨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시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선거인단이 16명입니다. 여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공화당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민주당이 다른 경합주를 적당히만 지키면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져온다 대선에서 바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결론이겠죠.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높으면 네, 오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보다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다.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와 노조 친화 정책, 뭐 재정 확장을 포함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 포함 소수 인종의 결집 가능성. 사실 소수 인종이 20년에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게 결집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지역에 뭐 표차가 좁혀졌다든가 투표율이 오르지 않았다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해리스는 아무래도 당선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인종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패닉들이 그런 정서를 보이면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강연을 끝내고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